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벌써 올해 반이 지났습니다. 모레부터 시작되는 올 하반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는 게 적지 않습니다. 알아두면 유익한 달라지는 경제 제도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박대기 기자 오랜만에 함께합니다. 자, 박 기자, 네.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고 이런 분들 많아요. 근데 이런 분들께 좀 반가운 소식이 필요한 소식이 있다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하반기에 고용 관련해서 변화된 제도가 특히 많은데요. 네. 먼저 이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되게 되겠습니다. 네. 모레부터는 택배기사와 보험 설계사, 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12개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. 이분들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문제는 보험료인데요.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.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 좀 확대된다,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 4대 보험 중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산재보험이에요. 네, 산재보험도 좀 개선이 된다고 하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특히 그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이 그렇죠.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. 네. 이 산재보험 적용제의 문제가 당시에 문제가 됐었습니다. 기존에는 다양한 사유로 산재보험 적용제가 가능했었습니다.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치거나 출산을 하는 등 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되도록 사유가 엄격해졌습니다. 네.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점이 달라지는 겁니다. 또 논란이 됐던 것이 주 52시간제 확대 문제인데요.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는데 모레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. 아주 작은 업소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. 주 52시간 제도가 이제야 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군요. 자, 또 관심이 결국은 부동산 관련이에요. 일단 이 기조가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한다.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? 네,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빚을 낼 수 있는 금액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네.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주택담보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늘어나는데요.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, 투기 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우대 기준이 적용됐는데 각각 8억 원과 9억 원으로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났습니다.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LTV, 즉 주택 가치 중에 빚을 낼 수 있는 범위가 투기 과열지구 6억에서 9억 원 구간은 40%에서 50%로 이 조정 대상 지역 5억 원에서 8억 원 구간은 50%에서 60%로 늘어납니다. 네. 이 가격대와 기준에 맞는다면 빚을 내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도가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집값은 안 잡고 오히려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냐. 이러면 또 집값이 오르게 되고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집값이 오르는 문제도 있고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겠죠. 그렇죠. 이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. 이 정부도 모레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1억 원 초과 대출을 받는 경우 이 돈을 빌리는 차주 단위의 DSR 비율을 40%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연소득이 충분치 않는 경우에는 이 무리한 빚을 낼 수 없도록 대출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결국 어쨌든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자가 걱정입니다. 이후에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그래서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최고금리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네. 하는 제도인데요. 이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이런 방침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. 네. 현행 최고금리가 연 24%인데요. 연 20%로 내려갑니다. 시행은 다음 달 7일부터입니다. 이 대상은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10만 원 이상의 4인 간 거래까지 적용이 됩니다. 문제는 그러면 기존의 20%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인데요. 네. 원칙적으로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. 네. 다만 저축은행들은 소급을 적용해서 이 금리를 연 20% 이하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 카드사와 캐피탈사 역시 기존의 대출 고객에게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문제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입니다. 이 대부업 쪽에서는 통일된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소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.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게 그렇게 꼭 돈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. 이 설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제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자율을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좋기만 한 제도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기존에는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던 측에서는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잘 빌려줬었는데요. 이제 이렇게 이자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. 네. 이자율이 낮아지는 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그나마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우려가 있고요.
실제로 3년 전에 최고금리를 27.9%에서 24%로 낮췄을 당시에도 4만 명이 넘게 불법 사금융 업체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. 네.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. 정부는 일단 20%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미 사용 중인 취약층을 상대로 3천억 원 규모의 대환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또 만약 지금 불법 사금융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.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르시면은 이 무료 변호사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박대기 기자였습니다.